193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90년 전이죠. 한 인류학자가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루스 베네딕트의 문화의 패턴인데요. 이 책은 그냥 단순히 학계에서 좀 유명해진 책?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름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를 말 그대로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의 삶의 방식, 이게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답일까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를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베네딕트는 바로 이 내 것만이 옳다는 생각, 이 거대한 편견의 벽에 정면으로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정은요, 먼저 베네딕트가 나타나기 전 세상은 어땠는지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등장해서 어떻게 모든 걸 바꿨는지, 또 그녀가 발견한 문화 속의 숨겨진 패턴이란 건 대체 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도 나올 거고요. 이걸 통해서 정상이란 건 뭘까 다시 생각해 본 다음에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베네딕트 이전 20세기 초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는요, 뭐랄까, 세상에 딱 하나의 절대적인 자가 있었어요. 바로 서구라는 자였죠. 이 자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문화를 재고 평가하려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당시 인류학이라는 학문조차도요, 마치 성적 매기듯이 문화의 등수를 매기는 일이 흔했어요. 서구 사회랑 다르면 그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 뭔가 부족하고 뒤떨어진 걸로 취급받았죠. 이게 바로 베네딕트가 깨부수고 싶었던 거대한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런 생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에 잠깐만요, 그거 정말 맞아요? 하고 과감하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루스 베네딕트죠. 그녀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를 바꿔 끼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1887년에 태어나서 대부분이 남성이었던 학계에서 여성 인류학자로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갔고요. 마침내 1934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바로 이 책, 문화의 패턴을 내놓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녀의 주장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는지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베네딕트는 말합니다. 문화라는 건 그냥 이런저런 습관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일관된 흐름, 즉 패턴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의 심장에는 바로 문화상대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내 자를 쓱 들이밀기 아니라 그 문화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만의 생각과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의 전환이죠? 이 피라미드를 보면 개념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문화상대주의는 이 세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어요. 첫째, 모든 문화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다는 고유성. 둘째, 더 잘나고 못난 문화는 없다는 평등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건 그 안에서 봐야 진짜 의미가 보인다는 맥락성. 이 세 가지입니다. 베네딕트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문화가 마치 하나의 인격체, 즉 한 사람의 성격 같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행동 방식 중에서 각 문화는 자기한테 맞는 몇 가지를 골라내고 그걸 중심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성격, 즉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패턴이라는 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베네딕트가 사용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반대 성격의 두 신,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성과 질서를 상징하는 아폴론이 있고 오른쪽에는 열정과 강기를 상징하는 디오니소스가 있죠. 베네딕트는 바로 이 두 신의 서로 다른 성격을 빌려와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문화가 가진 인격을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아폴론형 문화는요, 절제, 조화, 질서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감정을 막 드러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 피하려고 하죠. 반면에 디오니소스형 문화는 완전히 그 반대예요. 강렬한 열정,
짜릿한 경험, 평범한 일상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 속 내기가 아닙니다. 베네딕트는 실제 부족 사회에서 이 패턴들을 찾아냈어요. 예를 들어 뉴멕시코의 주니족은 대표적인 아폴론형 문화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균형과 절제에 맞춰져 있죠. 그 정반대에는 디오니소스형인 쿼키우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포틀레치라는 의식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 재산을 부수고 나눠주면서 지위를 과시해요. 물론 세상이 딱 이 두 가지로만 나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의심이 아주 팽배한 도부섬 사람들처럼 전혀 다른 패턴도 존재하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저쪽 동네는 저렇구나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이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정상이란 뭘까요? 여기가 정말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베네딕트는 말합니다. 어떤 사회에서 비정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단지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패턴과 그 사람의 성향이 맞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제를 강조하는 아폴론형 사회에서 감정이 너무 풍부하다고 비난받던 사람이 만약 열정을 숭배하는 디오니소스형 문화에서 태어났다면요? 아마 그의 그 열정은 비난이 아니라 엄청난 재능으로 칭송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정상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그 문화가 만들어낸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9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많은 문화들이 서로 뒤섞여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90년이 넘는 시간, 강산이 9번은 좋게 바뀌었을 세월이죠. 그런데도 이 책은 그냥 오래된 고전으로 먼지 쌓인 책장에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인류학을 넘어서 교육학, 사회정책, 심지어 국가 간 외교에까지 그 생각의 힘을 뻗쳐왔습니다.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무려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요.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들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베네딕트가 세운 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철학적 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 패턴이라는 렌즈는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데도 아주 유용해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소통 방식이나 규칙 같은 디지털 문화의 패턴도 분석할 수 있고요. 성 역할에 대한 생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젠더 문화의 패턴, 또 어떤 물건에 사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소비 문화의 패턴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어주죠. 결국 베네딕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회의 목적과 수단은 다른 사회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 이건 단순히 다른 문화를 존중합시다 같은 착한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넓고 깊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열쇠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문화 패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어떤 놀라운 패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요?